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국방혁신과 생명윤리 긴급 현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고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방식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좀 평가가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방 AI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한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함께 법 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행사 주최하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으신 김득화 펀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오선 공군항공력발전위원회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윤철 하나시스템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승현 코난테크놀로지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황승희 시스코 코리아 수석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부승찬 의원님의 개회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개회사하고 축사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토론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개회사입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 참 오늘 그 중동 전쟁을 통해 본 AI 전쟁,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 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시의적절하다라는 표현으로 될까 싶습니다.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진짜 24시간 안에 1000여 개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바탕에는 AI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AI가 전략을 수립하고 공격 지시까지 하고 그 과정에 인간이 하는 거는 승인. 네. 과거에는 우리가 뭐 킬체인, 킬웹을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수분, 정말 빠르면 수분, 안 그러면 이제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소요됐죠. 결심 타격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킬체인의 루프를 보면 그렇죠? 관측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결심하고 이제 공격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 중동 전쟁은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AI의 힘이다.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면서도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점에 있는 거잖아요. 출발부터가 이런 고민을 제도에 반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즉 말하자면 윤리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방 AI로 한정해서 갈 수가 없어요. 상용 AI를 국방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이 살상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보완책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도
같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가 국방혁신이라는 거는 결국 중동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킬체인을 AI를 접목시켜서 가는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죠. 육해공이 다 별도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제 합동 전 영역 작전이라고 해서 그 개념으로 해서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가고 있어요.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이걸 하나로 합쳐서 단일 네트워크 하에서 AI가 이거를 일종의 이 루프 자체를 다 판단하고 결심까지 하고 인간은 결국은 이제 전략 수립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 가는 거죠. 승인권자, 결재권자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공격해 해서 버튼만 누르는 형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단축됐지만 근데 이제 미국의 사례가 그런 거고 우리는 전혀 안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와 있고 그렇게 되면 AI를 어떻게 합동 전 영역 작전에 적용을 시키고 단일 네트워크화를 해서 시간을 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민간 AI를 국방 AI에 적용했을 때의 윤리적 문제들. 즉 말하자면 AI 거버넌스는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얼마나 윤리적 문제들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것만 다룰 건지 아니면 생명의 포커스를 들어서 윤리적 문제를 얼마나 다뤄줄 것인가가 아마 오늘 토론의 키가 아닌가 싶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준 교훈, 중동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 이런 것들을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하면서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정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그럼 오늘 같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님 개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개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두 번째 하니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첫 개회사의 포문을 여신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서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국방위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각교 원장님이나 전준범 국장님은 국회에 자주 하고서 아시겠지만 아마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같이 한 세미나 중에 가장 횟수가 많은 게 아마 옆에 계신 부의원님하고 제가 한 그 세미나가 아닐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원님하고 저는 옛날 국방부에도 한때 이제 같이 있었던 때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케미가 맞습니다. 케미와 호흡이 잘 맞는데 특히 이렇게 중요한 AI, 국방 AI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지선 부장님도 오셨는데 전자신문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이제 펀진 대표님이 김두카 대표님이 만들어 발표하실 예정인데 저는 원래 이제 아부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김두카 대표님은 정말 몇 년부터 시작하셨죠? 시작하시니까 꽤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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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굉장히 선구적인 이러한
자세로 노력을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건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란 전쟁, 또 우크라이나전, 가자 전투, 가자 전쟁 등을 통해서 국방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고 아마 최근에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우리 김두카 대표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까 부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란 전쟁에서도 1시간 내에 하루 내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AI 전장 분석 체계가 영향을 끼쳤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전에도 사실은 팔란티어라든지 몇몇 회사가 참여를 해서 개발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활약을 한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거의 수면에 드러나서 그 존재가 수면에 드러나서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크라이나도 이제 2번 가봤는데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타격 시간, 지휘결심 시간이 10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역시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그 세미나 타이틀이 국방혁신과 생명윤리인데 사실은 AI 세미나는 정말 많습니다. 많이 열리는데 아마 생명윤리까지 포함해서 연 국방 AI 세미나는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부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한 오늘 뭐 다 완벽한 대안 해결책까지 제시하기는 힘들겠으나 화두를 연다.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 AI가 사실은 이제 현실화하려면 중요한 게 법적인 뒷받침이어서 부의원님과 함께 이제 국방 AI 법안도 공동 발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법안,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법안 이거를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한국군이 이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3대 법이다 해서 이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 부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록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이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도움되는 일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 좀 있겠습니다. 앞열에 계신 의원님이랑 장관님 앉아주시고 뒤쪽으로 이제 패널 분들 자리해 주시면은 기념 촬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들 일어서서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김 대표님 여기 앉으시고 여기 좌장 앉으시고 좌장이 달리 좌장이 아닌데 의자 다 뺄까? 네, 이제 곧 나오실 거라서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란전으로 보는 AI 전쟁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는 김득화 펀진 대표님께서 KAI 참모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주식회사 펀진 대표이사 김득화입니다. 저는 오늘 KAI 참모와 국방혁신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무기체계인 AI 참모 기술의 발전 현황과 비전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이랑 획득 제도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국방 AI의 운용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KAI 참모를 이제 개발한 회사 중에 한 회사로서 키랩 매칭이라는 KWM이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그 AI 참모를 그냥 그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산 제품들을 많이 설명하시는데 갖고 있는 제품을 설명하면서 소프트 무기 체계에 대한 개념을 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그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KAI 참모라는 디시전 메이커와 그다음에 정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사위성 기반의 AI 정보 분석해서 지오인트까지 가는 그런 저희 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현황과 한국의 수준을 좀 보고서 그리고 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비전이 있는 소프트 무기 체계가 어떻게 획득되는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재원을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인데요. 그냥 열심히 하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는 20년이 단 회사고 예, AI 쪽으로는 한 16년 정도 했고요. 국방으로 진입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저 공학인이어서 오늘 생명윤리까지는 못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많이 머티리얼이 기술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과 전파 그리고 비전 컴퓨팅을 주제로 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최근 전쟁의 AI 트렌드라는 슬라이드를 저희가 넣긴 하는데 개인적 철학인데 타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삼가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AI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기술로서 전쟁에 활용되고 있고 또한 그 쓰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GPS와 CDMA 그리고 맨 마지막에 AI와 로봇이 아마도 군에서 탄생해서 민으로 나가는 그런 스피노프 그런 기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예를 들어 GPS와 CDM에서 보시면 그 파괴력과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밀스펙을 준용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간에 가면 조금 더 폭발적인 산업적인 기여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개발되는 기술이 바로바로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것 혹은 전쟁이 지금 어쨌든 AI의 기술을 좀 리드하고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KAI 참모 중에 하나인 저희 이제 킬랩 매칭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KWM이라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AI 참모의 개요는 지금 두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휘관의 결심을 돕기 위한 방책을 추천하는 그런 AI 참모입니다. 단순하게 전술부터 시작해서 전략까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지휘관이 어쨌든 어느 레벨의 지휘관이든 간에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지휘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AI를 제공하는 AI 기술이고요. 군뿐 아니라 사실 민에서도 저는 AI 공학자이기 때문에 AI의 마지막 가고자 하는 길은 인간만큼의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게 AI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뢰성도 확보한 만큼의 시간이라는 거여서 군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ISR 표적 처리부터 죄송합니다. ISR 표적 자산으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 포병의 경우에 KGX에서 AT6, BT6 가는 데까지 예를 들어 7에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현재 AI를 도입하면은 휴먼 인더 루프를 포함하고도 1분 이내에 통신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요. 1분 이내에 AI 도움 받아서 지휘관이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엇인지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플레이를 하면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정찰 킬웹을 통해 소리가 나네요. 인식된 표적은 실시간 정찰 영상과 함께 지도의 무기의 종류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표적이 인식되면 공격 킬웹 구성 방책이 AI 기술을 적용하여 추천됩니다. 공격 킬웹 매칭 AI는 직접 사격 시 공격 방법, 간접 사격 시 공격 방법 등을 한 번에 도출해 킬웹을 구성하고 케이스별로 공격 효과 예측을 반영하여 최적의 공격 킬웹 구성 방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공격 킬웹이 제안한 직접 사격, 간접 사격 방책이 화면에 표시되며 최종 지휘 결심권자가 최적의 공격 방책으로 공격을 결심하고 공격 킬웹 구성 부대에 공격 명령을 하달하면 공격 킬웹 구성 부대들의 공격이 수행되어 센서 2 슈터를 이룩합니다. 네,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킬랩은 공격 킬랩과 정찰 킬랩으로 우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찰용과 공격용의 무기를 구성하는 킬랩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킬랩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지금 교리와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킬랩을 만들 때는 부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기의 소속 부대를 따지지 않고 임무에 충실해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무기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력의 경우를 이그젬플로 말씀드렸는데
직접 사격인 경우와 간접 사격인 경우는 공격 방법도 다르고 전략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직접 사격 무기는 그 무기대로, 간접 사격 무기는 그 무기대로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방식을 제시했을 때 지휘관이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라고 해서 저희 표현으로는 쉽게는 이제 주관식으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객관식으로 옵션화해서 프라이어티대로 이제 올려줍니다. 물론 저희는 탑 3까지만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뭐 10개도 할 수 있고 1000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그 동작 속도를 보시면은 2초 이내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풀기에는 무기가 많아지고 개수가 많아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빠른 장점을 살려서 만든 AI고요. 이건 저희가 24년 12월에 만든 버전입니다. 이 버전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발전을 했습니다. 23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해서 다음에 6월에 아미타이거 부스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게 지휘관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이득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아미타이거 부스트 프로젝트에서 시범 운용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공격 명령 하달 시간을 2, 3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서 그 90% 이상의 패스터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군에게 준 가장 큰 어떤 메시지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 이제 구사단에 저희가 실험했던 그 지도와 같이 있는 영상이고요. 이렇게 크로스 체크되어 있는 게 이제 드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당시에 드론을 최대 16대까지 붙였는데 당시에 이제 높으신 분 온다고 해서 우선 안전하게 4대만 붙였고요. 그 중에서 메인 정찰 드론 한 대에서 메인 영상을 잡아서 여기에서 이제 표적이 올라오면은 이 표적에 대해서 공격 가능한 무기를 아까처럼 저희는 이제 화력을 위주로 해서 무기를 추천하고 그러면 이제 지휘관이 선택해서 결심해서 문자 명령이 내려가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 대대급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날아가고 당시 영상이 올라오고 가끔 까맣게 올라오는 것은 마넷에서 통신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표적을 인식하게 되고요. 표적을 인식하면은 운용자가 어떤 무기가 좋은지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하면은 선택해서 문자로 그 공격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문자는 이제 전송이 되는 우다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자가 내려간 것이 그래서 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우다루프를 했다. 그리고 메시지가 내려갔다. 메시지가 내려간 시간을 보시면 10시 28분, 30분, 아마 33분 이렇게 2, 3분 간격으로 메시지가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공격이 2, 3분 단위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어서 기존에 이런 3번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런 데모죠. 이런 리허설이 한 2-3시간짜리 그런 리허설이었는데 그날 이 실험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스트한 공격을 갈 수 있고 이 안에서는 2, 3분 간격 내에서 실제로 AI가 동작한 것은 몇 초가 안 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이제 원래 해야 되는 휴먼 인더 루프상 해야 되는 디스커션 루들, 인간이 대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약에 인간의 대화를 걷어낸다면 굉장히 빠른 2, 3초 이내에 공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후에 1년간 조금 더 개발을 해서요. 작년 10월에는 육군 과학화 훈련단에서 전투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대급 전투 실험에 참여를 해서 인간 지휘관과 AI가 이제 같이 상황 판단하는 식으로 실험을 하기도 했고 저희 회사 단독으로 하는 실험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얻었던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기보대대죠. 기보대대와 보병대대 해서 총 8번 했는데 각 대대별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실험을 하면서 인간 지휘관과 이 AI의 지휘관이 이제 추천하는 것에 그 매칭률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엔 저희가 무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첫 회 실험할 때는 좀 19% 정도였는데 4회차 갔을 때는 91% 정도로 인간 지휘관과 매칭률이 굉장히 이제 상위로 올라가고 이 말은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간의 정답은 옳다, 답은 옳다. 그랬을 때 AI가 한 91% 정도 답을 똑같이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AI 참모로서는 최초의 전투 실험이고 이 상황에서도 아직 저희는 민간 장비입니다. 아직 군과 이렇게 인게이지돼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자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 대비해서는 무엇이 좀 달라졌냐면은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전투 실험 가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모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물자들도 많이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생명윤리 등과 관련도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기존의 대대지휘소 안에 여기 정도에 이제 저희가 KWM AI 참모 화면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기존 했던 방식 그대로 다 가십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뭔가 결심하려고 할 때 기존에 썼던 툴 ATCS 등과 이제 하다가 AI 참모는 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좀 힌트를 좀 받아 가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펀진 직원들이 실제로 AI 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애드온 돼서 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스템 간의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지휘관의 신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승했는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91% 정도의 신뢰성을 제공해도 지휘관이 안 보시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서 확인했던 것은 지휘관이 우선 본인의 상황이 있으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내십니다. 그다음에 AI는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랬을 때 본인과 생각이 다를 때 저희가 이 결과에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AI가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해서 수긍하시면은 가끔 결심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설명을 읽고 알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갈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설명 가능성을 제시를 해야 사실은 전장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AI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슬라이드는 조금 말이 많아서 넘어가긴 하고요. 또 하나의 그 전투 실험은 저희 펀진이 단독으로 준비한 물자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아까는 이제 대대장께서 대항군이랑 하는 실험에 저희가 참여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펀진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떤 펀진의 ROC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드론이 날아가서 적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렵고 드론 자체가 플라이 타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가지고 적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탐지를 해서 적의 위치를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알아낸 다음에 거기를 향해서 정찰 드론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플라이 타임을 줄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제 화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일 뿐이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파 탐지하는 AI가 이제 동작하는 것이고요. 이 전파 탐지가 돼서 어느 정도 이게 볼락볼락하는 거는 그 뭐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알람을 띄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드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탐지를 하다가 주파수가 이제 어느 방향 어느 주파수 대역이 어느 방향에서 좀 세게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호 카메라가 가서 이제 정찰을 하게 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휘소로 예상되는 곳을 찾았고 거기에 이제 물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포팅을 하게 되고 그 무기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아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KCTC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지오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기술이 쓰이는 가장 그 디시전 메이킹이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라면 그것을 서포팅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로는 지오인트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오인트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금 많이 이게 지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위성 AI 기술은 객체 탐지와 객체가 변화하는 것을 탐지하는 것, 그리고 그 위성에서 온 신호 자체가 이제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을 써서 해상도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크게는 3개 분야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위성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예정이거든요. 정보가 많이 들어올 때 인간 분석관들의 처리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 능력을 굉장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임이 그러니까 시계열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그런 정보를 포착해내기에는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군에서 많이 쓰는 AI와 사하 위성을 활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기동로와 본부 후보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하 위성은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 실제 데이터 갖고 한 거고요. 이제 오픈되어 있는 센티널 위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학 데이터와 위성 데이터, 그다음에 4분간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형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AI가 멀티레이어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본부를 어디에다 후보를 놓는 게 좋을지, 약간 완만하고 뭐 도로가 가깝고 은폐가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이제 후보지를 선택할 때 그 후보지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많이 올려준다라는 지휘 결심을 돕게 됩니다. 이 모든 지휘관은 지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차륜형 혹은 궤도형에 따라서 사실 경로와 기동로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요. 적의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적이 내려올 때 어디로 올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기동로들은 다 어딘가에서 복무컨상으로 여기를 꼭 지나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가장 취약한 경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분석해서 지오 인트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병법에서 나오는 이기는 전략의 90% 정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계열 분석인데요. 이제 BDA랑 비슷한 건데 화재 데이터를 이제 위성에서 받아서 이것을 분석해서 이제 뭐 탄은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감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그젠플로 유사하게 데이터를 쓴 것은 이제 강릉 산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BDA처럼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좀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계 쪽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이제 부산 신항의 선박 입출입 팡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위성 데이터가 이제 한 곳을 보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부산항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부산항에 입항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퇴항한 것,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상한 선박이 있으면은 잡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했고 팔란티어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상한 선박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알람을 띄워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성 데이터가 사실은 데이터셋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성 데이터는 보신 것처럼 이런 전파의 모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사실 합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쉬운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펀진에서는 이제 이런 RF 데이터를 합성을 통해서 생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더 고도화된 합성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제 물리 기반의 AI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물리 기반 AI고 국방에서는 언어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물리와 수학 모델의 AI도 굉장히 중요한 반반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의 AI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펀진의 철학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대대급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략과 작전 분야에서는 이제 킥스 아미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2030년, 35년, 40년을 이렇게 에이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AI 육군만 오늘 말씀드렸는데 뭐 공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쓰이는 온프라미스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런 AI가 다시 무기 체계로 온 디바이스로 이제 탑재가 돼서 하는 멈티 시리즈가 가게 됩니다. 이게 수직과 수평 모두가 이런 AI 지휘 결심 체계를 탑재를 하고 확산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은 화력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화력, 방공, 전자기전 정도를 그리고 화생방 정도가 이제 저희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각종 그 병과별로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런 AI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다시 킬웹을 통해서 그 상위의 지휘관 입장에서는 어떤 전술과 전략을 쓸 것인가는 각각의 이런 병과별 AI 모델이 나와야만 사실은 종합적인 정부적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건 약간 전술적인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다. 그리고 이거의 백그라운드로는 무조건 전력 지원 체계에 관련된 AI. 그 다음에 지오인트.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그런 AI 모델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자, 미래에는 조금 더 미래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제가 아까 저희 회사는 한 3년부터 26년, 한 3년 정도 국방 AI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갖추고 있는 AI고요. 3년간 만들었던 AI들입니다. 한 10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가올 3년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올 AI는 뭐냐면 로봇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장에서 지금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로봇이 나왔다. 그 상황에서 지휘관들을 그 로봇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로봇과 함께 새로운 그 로봇을 운용할 수 있는 AI가 같이 배포가 돼야 됩니다. 배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AI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저희로 치자면은 로봇과 함께 앱스토어에서 앱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장에 쓰이고 그 로봇을 잘 활용할 줄 아는 AI 참모가 배포가 된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폰입니다. 어떤 로봇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그것을 인간이 다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로봇과 함께 AI가 다운로드되고 지휘관은 그것을 활용하는 줄 아는 AI를 한 번 더 다운로드 받아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SW라고 저희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무기 체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의 그 굉장히 개똥철학인데 3년 이내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개발 경과를 보여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023년에 국방 분야에 진입을 해서 실제로 KWM은 2023년 6월, 7월 정도에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2년 반 정도 좀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10개 정도의 AI 모델을 어쨌든 MVP 레벨부터 혹은 그 이상의 레벨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인한 프로젝트도 아니었긴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돼서 먹고 사는 짐도 해결하면서 사이드로 한 작업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것은 저희가 엄청나게 빠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런 MVP 수준으로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다음에 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는 애자일 방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군인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지금 AI 기술 속도와 이렇게 볼 때 개발은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군에 도입하고 획득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 세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간 이렇게 빨리 만들 수는 있는데 획득은 얼마나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여기서 오면 제가 조금 쪼그라들긴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해외 사례를 하나 들어야 국내 사례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사례 제일 유명한 OTA 제도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OTA 제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OTA 제도는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니까 얼마에 하자라는 그런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뭐 한 100억, 200억 정도 버짓을 줄게. 너가 잘하면 여기서 티켓식으로 가져가서 더 개발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제도는 굉장히 유연한 계약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모두에게 유연하게 사실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그 제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허용해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 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도덕적으로 뭐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는 사실은 이 제도도 중요한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실제적인 액션 아이템들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OTA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 기관이 생겼을 때 그 기관은 무슨 기준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또 선정할 것인가, 모든 기업한테 다 해줄 것인가, 이건 좀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제도였고 그걸 통해서 많이 성장한 건 맞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미국 사례로는 작년에 12월에 이제 미국 전쟁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서는 AI에 도입하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어성성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선 6개월 내에 MVP가 늦게 막 3년, 4년짜리 갖고 오지 마. 6개월, 1년짜리로 우선 가져다 놓고 군이랑 같이 협업해서 가는 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요 제도와 함께 6개월 실행 명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선 다 된 거 갖고 오지 말고 85% 정도만 되면은 우선 가져다가 군에다가 사용해서 군에서 디벨롭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민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 걸 가지고 군에 갖고 들어와서 같이 디벨롭 하면서 그때 군 데이터를 실제로 입혀라. 군에 갖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사한 민간 데이터 가지고 모델만 확인해. 저희는 용어를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우선 껍데기, 동작하는 기본 원리만 만들고 데이터는 군에서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가지고 와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와 맞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을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소프트 무기 방사청인데요. 소프트 무기 중심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뭐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선 애자일 개발 기법을 이제 도입하십니다. 이거는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제 도입하셨고. 또 오늘 계시는 유영훈 의원과 부승찬 의원께서 대표 법안으로 국방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 전 이걸 읽었는데 모든 법이 다 뭐가 되고 나면 6개월의 시효 기간을 주는데 조금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되고 나서 6개월이면 거의 연말에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니까 조금 더 엑셀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요와 획득, 양산 운용 요 네 단계의 그 단계 중에 약간 소요와 획득 정도까지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법안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소요와 획득에 대해서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고 양산 운용에 대해서는 더 이제 나와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OTA 방식이 아마 가장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도입되기 좋은 것인데요. 아까처럼 획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방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니까 애자일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군과 함께 가겠다. 군과 함께 디벨롭한다. 그래서 군이 뭔가 요구사항이 나오면 빨리 그것을 계약에 반영해서 OTA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순환 루프를 잘 돌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격이 뭐냐면 R&D와 획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도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중에 이제 군 쪽에 혹은 민 쪽에 서로 간의 신뢰와 책임이라는 게 계량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생깁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이건 개발 단계고 최초 획득 단계입니다. 이후에 이게 카피로 여러 대 여러 부대 간다고 하면은 아직 한국에는 소프트웨어 카피를 인정해준 정책이 없습니다. 한 개 만들어서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는 앞에서 그런 말이죠. 앞에서 벌고 뒤에서 이제 미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외산 장비를 살 때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외산 장비는 라이센싱 카피 정책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100카피 내가 한 대당 이렇게 해서 얼마 줄게 이렇게 하지. 근데 한국에는 너 개발할 때 내가 다 줬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양산 갈 때 소프트웨어 구매 정책이라든가 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로 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규먼트가 좀 생깁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무기 체계라는 것은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최초로 생긴 개념입니다. 기존의 무기 체계 다 하드웨어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방산 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산 원가는 하드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대가를 책정하고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확산 보급하지에 대한 것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는 굉장히 핫 이슈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제 물리는 것인데요. 이런 저희가 이제 도전적으로 지금 아까 저희가 3년간 엄청나게 많은 AI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은 내부에 제가 도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간 건데 자 이렇게 도전적인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공무원 분들의 아픔이잖아요. 이런 거에 맨 마지막에 저희는 감사라고 봤습니다. 감사가 딱 들어오는 순간 군도 민도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도전 안 하는 게 낫지. 그 말은 뭐냐면 오늘자로 되어 있는 기술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도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2, 3년 후에는 이 정도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도전적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은 같이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누가 감사받아서 이게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질래 하면은 다 같이 쪼그라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해지 포인트를 주셔야 신속한 획득에 OTA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입찰 제도 같은 거는 좀 마이너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꼭 한 개 기업만 개발사를 정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시키고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고 나가는 문만 하나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독 입찰을 하게 되면은 유찰을 시키고 다음 턴으로 도는 식으로 해서 그게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뒤로 밀리는 거죠. 그건 역시도 만약에 단독 입찰을 해서 한 명밖에 없으면은 그 절대 평가로 제도를 빨리 바꿔야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거의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국방 AI 모델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는 조금 그래도 아름다운 얘기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맨 마지막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된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 되고 있습니다. 만에 저희가 쓰고 있고 AI를 할 정도의 그 통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트워크를 진화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 네트워크 진화시키려고 보니까 IT 진화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한 3.5세대 정도의 IT 인프라를 가지고 3.5세대 제가 많이 쳐준 거고요. 한 2.5세대 정도의 IT 인프라를 가지고 5세대나 6세대 정도의 AI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군과 우리 이게 우리들과 이제 좀 차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부대 AI 운용을 위한 IT 인프라 개선 등 그 군의 IT 환경 개선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빨리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체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AI를 얹어야 된다. 이거는 AI 그 정책과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저희는 전투 실험할 때 13명이 4주간 거기에 상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8명 정도는 AI 모델을 만드는 AI 운용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AI 데이터셋을 그 자리에서 취득을 해서 바로 AI 모델 만들고 바로 배포를 해서 저희가 91%를 열흘 만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군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끔 저는 이 단어가 뭔가 하고서 되게 그랬는데 소프트웨어 PMC4 AI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단순히 소프트웨어 산다라는 개념 이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도 전쟁에 나면 가서 일해야 되나? 어떻게 일해야 되지? 누가 무슨 책임을 져줘야 되지?
기업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되고 군은 저희 직원을 보내면 무슨 책임을 져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군이 당분간은 AI를 스스로 운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시에는 굉장히 빠른 AI 모델 배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팔란티어의 뭐 대필사도 무슨 군에 입대했대 그런 얘기와 맨날 일맥상통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난데없이 공군 얘기인데요. KF-21 양산 1호기 행사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아서 참석했는데 그날 엄청나게 제가 국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뿜뿜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전 AI를 하면서 들어왔지만 이전에 이제 AI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진도 그런 역사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즐겁게 전진하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김특화 대표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순서로 패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오늘 행사 좌장이신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인공지능기술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곽기호라고 합니다. 방금 발제자로 헌진 김득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울분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토론회가 개최된 것 자체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금부터 진행 중인 미국 이란전 사태를 포함해 가지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이제 확인되는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AI 도입 방향과 한계 그리고 아까 부성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윤리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는 저도 AI 쪽을 계속 인공지능 쪽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전공을 그런 걸 했는데 이제 단순한 지원 체계가 아닙니다. 지원 장비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기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는 솔직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일어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처음 전장에 활용된 전쟁이라고.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뭐지라는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윤리 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전, 이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AI가 이제 거의 다 해주는데? 왜냐하면 아까 부성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미국이 Combined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가면서 걔네들이 슬로건으로 딱 붙여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Hour to second. 몇 시간에 하던 걸 초 단위로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포스트라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클로즈 세션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닛 단위로 끝냈다고 이란전에서. 그러니까 아까 김득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감시 정찰에서 의사결정 그리고 타격 그리고 평가까지 다 일어나는데 분단위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로 인한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AI 군사적 활용 범위 확대 그리고 지휘 책임, 인간 개입 수준, 오판 가능성 그리고 생명 윤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이 토론 자체는 제가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큰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기업에서 생각하는 관점 그다음 기업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AI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국방부를 대표해서 오신 전준범 국장님에게 그래서 국방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먼저 문호선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한 4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작전 현장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실제로 지휘관의 판단 속도, 정확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는 건 뭐 지금 설명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근데 반대로 이 신뢰성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군이 지휘관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제 문호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군 항공력 발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호선 예비역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승찬 의원님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아주 김순태 박사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아주 잘 읽어봤고, 우리 유용원 의원님께서 최근에 제가 전력하고 다루었던 청궁2 96%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다 말씀하셔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방산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해고.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토론회는 군에서 지금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방공보병장교로 32년 정도 근무했고요. 미사일 방어하고 주로 미사일 발사 현장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이라든가 그린파인 데이터 도입이라든가 레이저 대공무기라든가 장사동포 요격체계라든가 모든 무기 체계에 대한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소요 제기와 전력화 현장에서 많은 일조를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군생활의 기쁨을 많이 맛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UFS하고 FPS 관찰관으로서 국장님 옆에서 같이 연습도 좀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지휘소에서 과연 어떻게 연습하는지, 지휘관과 참모가 결심과 조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가야 갈 길은 좀 멀다. 역시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참 바쁘구나. 상황 보고하는데 참 힘들구나라는 측면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하면서 F-15K가 들어올 때 링크 16이라는 데이터 링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력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형 연동통제소 KICC라는 어떤 발판과 기초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좀 일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무인기 사태에 있었을 때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에 있었고, 그리고 강릉에서 현무가 오발되고 했을 때도 사고 조사 현장에 가서 과연 우리 군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도하고 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과연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것을 좀 스케치해드리고 하면 좋을까,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공군에 소속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공군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니까 제 경험담과 제가 느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하신 이상적인 기술은 항상 도전과 저항을 항상 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건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 아니다. 제가 이거 사람이다. 사람의 저항이라든가 조직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왜? 과거의 패턴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은 변화하는 게 당위 과제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현 시점 어떤가? AI 하면 가장 저는 키워드로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속도하고 통합이다. 과연 우리가 빠른 속도로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육해공군 모든 전력 제 기능별로 통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링크 때문에 TF 할 때 2000년도에 NCW라는 용어가 가장 유행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인데 우리 뭐 이렇게 서로 다 연결돼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보면 무기 체계 각군 제대별 무기 체계를 보면 연결이 돼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답을 아실 겁니다.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과연 그 연결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할 건지를 상호 약정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뭔가 교류가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상호 연동이 될 텐데 과연 우리 군의 그런 체계들이 흔히 C4I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결도 안 돼 있고 데이터도 서로 송수신이 안 돼 있는데 과연 아까 번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겉에서 보는 모습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모습은 매우 다르다. 과연 전투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는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12월 26일 무인기 사태가 있었어요. 과연 그 무인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무인기가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위치를 특정해서 과연 교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답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왔고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이탈을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인기나 공중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체들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번진 대표님이랑 우리 그 연구원장이 말씀하신 그 AI에 지금 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요원한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발표가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 군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과연 고속 상황 전파 체계는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카톡의 단톡방이다. 이걸 문자 체계다. 문자 체계를 가지고 과연 공중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보고가 지연이 됐다라는 측면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게 아니고 일단 연결이 안 돼 있다.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 주의관이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통작전 상황도라든가 캅이라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군이 좀 솔직해야 되고 그걸 우리 여기 계신 기술진이라든가 관계관들에게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좀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문연구님. 오늘 울분을 토하시러 오시는 건 아닌데 모든 분들이 지금 자꾸 울분을 토하시고 계시는데, 네, 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또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펀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펀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시스템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저희가 너무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앞으로 군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이나 상호 운영성까지도 고려를 한 이런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서 할 수 없다. 군과 기관과 다 민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윤철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급하게 좀 밖에 일이 있어서 뛰어나갔다 왔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저희 방산 대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AI 확보라는 기술의 확보라는 관점은 사실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이나 우리 소위 딥테크 기업들이 추진하시는 방향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국방이라는 부분이 AI를 도입한다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점 4가지 꼭지가 분명히 있겠죠. GPU 자원이 국방 쪽에 많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렵게 겪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넉 달의 시간제한이 있다라든가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데이터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어떤 법제화라든지 AX 거점의 구축이라는 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걸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1단계에서 풀겠다는 부분들이 우리 N2SF 구조상에서 가장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만을 오픈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번 우리 국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 다 녹아든다 손 치더라도 그 모델 자체는 국방 행정용이나 인사용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한계점. 그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펀진 대표님이 사용하셔야 될 전략급의 전술급의 LLM은 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국가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고 그 예산 투입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호점이 많은 상태고요. 또 이것들을 운용할 인력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최근 들어 저희도 AI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 체계급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 확보를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에서 이제 거대 기업들이 AI 인력을 많이 토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이제 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특히나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내지는 그 페이로 지급해야 되는 비중 자체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수급하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그런 인력들이 방산기업이나 이 국방 쪽에 들어온다선 치더라도 사실 국방이라는 도메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부분은 그냥 AI를 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군인들이 말하는 언어, 군인들의 사고방식들 그리고 소위 아까 표적 개발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던데 미국이 최근에 18,000개를 표적 개발을 뭐 1시간 내에 했다고 하죠. 표적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군에서 교육시켜서 나오거나 아니면 군 연계된 방산 과정을 통해서 습습된 인력들이 나오더라도 그 인력들이 이 국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모델 부분이죠. 펀진이나 코너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셨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대급의 쓰실 수 있는 AI 기반의 참모 기술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이제 뒤에 생명 윤리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리스폰서블 AI의 관점에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 블랙박스 내를 들여다볼 수 있느냐. 중소기업이나 저희 같은 대기업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또 해외에 있는 팔란티어나 이런 애들과 협력을 해서 또 국방 발전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제대로 검증해서 우리 체계에 맞춰서 쓸 수 있느냐라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역량을 또 키우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가. 네 가지 꼭지를 보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작년 말에 들어서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국방 섹터에 있어서는 한 8가지 정도의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의 데드라인이 2026년 겨울까지 해서 대부분의 정책이 수립이 되고 예산 수립되고 계획 수립되는 것들인데 현재 속도대로 해서 제대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며 그게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2030년에 킥스 2.0이라고 하는 완벽한 생성력이면서 분석적인 AI 기반의 AI 전술 참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로드맵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자원의 투입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펀진 대표님의 발제 자료를 좀 봤을 때 미국의 획득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조국이라고 하는 국방 자원의 문제입니다. 이 경쟁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 경쟁이 가능하든지 투입 가능한 뭐 아까 위성 얘기도 하셨잖아요. 위성 한 장에 4억씩 하는 것들 그거 수백 장을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데이터를 확보를 해주겠습니까? 국가적인 지원이면서 민군 협력에 대한 민군 공동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버넌스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 군인들이 답답하시고 지휘하시는 분들 답답하시고 만드는 사람도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답답한 이 악순환을 풀 수 있는 고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략 수립이 잘 되었고 그것들이 향후에 완성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생태계에 같이 인볼브해 계신 분들이 노력을 끝까지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 바쁘시게 나갔다 오셨는데 그래도 다 조리 있게 다 정리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큰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국방 쪽 전면에 나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 입장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걸 하상무님께서 이제
냉정하게 좀 냉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의 양 부사장님께서 대기업 관점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AI는 미국도 그렇지만은 스타트업들 그다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드면서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의 양성현 부사님께서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AI 생태계의 확대의 중소기업의 역할 이런 것, 그다음 데이터 접근, 시험 평가, 뭐 환경, 아까 펀진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중소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또 대기업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양현성 부사장님으로서의 또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승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그 방산 쪽에 그 무인기 AI 파일럿이나 정보 분석 플랫폼 그런 걸 이제 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작년에 공공하고 방산 합쳐서 AX 사업을 한 38건 정도 꽤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AI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당연히 이제 그러실 것 같고요. 이게 LLM 나오고 이제 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재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릅니다. 근데 작년부터 예전에는 당연히 환각이 심해서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못 써. 안전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였고 그래서 실제로 2023년까지만 해도 쓸만한 응용들을 이제 찾지를 못했었고요. POC만 잔뜩 했었죠. 결국 24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25년 한 중반부터 굉장히 추론 모델이 나오고 얘들이 갖고 있는 환각의 문제 자체적으로 굉장히 줄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팩트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기업들이 알아내면서 이제 레그 같은 걸 태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오픈 AI라든지 클로드들 다 지금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퍼플렉스티 하던 것들이 이제 지금 다 퍼플렉스티가 그래서 좀 죽었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헛소리할 여지를 안 주고 팩트 기반으로 답변을 이제 생성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이제 많이 현장에 녹아들고 있고 물론 국방에서 하시는 것처럼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 영역도 각자 영역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의료가 그렇고 금융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잘못되면 당장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다 크리티컬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냐면은 휴먼 인더 루프를 당연히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살짝 빠지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모 대학 이제 입학사정관 이런 것들을 이제 LLM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휴먼 인더 루프를 빼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사람은 승인밖에 못하느냐라는 점에서는 근데 그 KPI를 세컨드로 해놓으면 결국 사람은 승인밖에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앞에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고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국방이나 다른 민수 영역이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수에서 가는 추세를 보면은 그런 방향성들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소기업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하나 시스템에서도 망라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시고 김덕하 대표님 내용에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었고 해서 저희도 이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거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시급한 게 데이터 공유와 이제 표준화 이런 것들 필요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 ACMI 데이터 같은 거 저희도 했었고 비전 인식 같은 것도 했었고 무인기니까 그런 것들 다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그 적화기 인식하는 사업을 할 때 데이터가 없으니까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열심히는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매 사업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 공유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단에서 한참을 노가다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델 개발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어려웠었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어딘가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뭐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근거 법률 같은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함부로 공유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게 사일로화가 돼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별 어떤 등급 체계 도입해서 공유 범위, 권한정 이런 것들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보안 등급이 낮은 데이터라도 뭐 우선 공유가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샌드박스, 뭐 공유도 어렵다면 이제 데이터 샌드박스 같은 건 민간 의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좀 준용해서 뭐 제한된 범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JADC2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거기도 이제 표준 온탈러지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서로 호환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데이터들도 사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메타데이터 같은 거 이제 호환 체계가 없고 그러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거 공유하는 가능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런 권한이라든지 데이터 반입 반출 규격부터 해갖고 그런 것들이 전부 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저희가 좀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념해서 소프트웨어 PMC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에자일한 사업도 아까 김덕하 대표님께서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뭐 굳이 부연하고 싶은 건 없고요. 저희도 이제 저 피탄 뭐 무인 편대기 AI 파일럿 같은 사업 이제 그 에자일 방식으로 좀 제안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85점 말씀하셨듯이 85점짜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평가 체계로 뭐 100점을 향해 나아가도록 현장에 디플로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AI에선 뭐 대단히 중요하고 뭐 의원님들께서도 입법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최초 개발 이후에 기업들이 지속적인 고도화를 하려면 운영 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초도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운영 생활. 근데 그 운영 사업의 예산이 지금 뭐 소프트웨어 아까 뭐 처음에 개발하고 공짜야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운영 그 지속적 사업 기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그 이런 에자일 사업 관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의 또 핵심이 실증 데이터를 저희가 또 받아서 그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혼자 실증 데이터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나 기업 또는 아까 뭐 ADD 같은 연구소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실증 부대 운영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저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뭐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도 유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클로드가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온톨로지가 한 10개 미면 사람이 세컨드에 판단하겠지만 이게 수백 개만 돼도 못하고요. 근데 수천 개, 수만 개 되면 못합니다. 그 맥락에 맞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는지를 사람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의 어떤 앞선 기술을 써야 되고요. 민간 기술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수주 기반의 뭐 발주 사업만 갖고는 그걸 따라가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좀 더 이렇게 조달 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제품 솔루션을 좀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조달 우리 나라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 뭐 국방 나라장터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면 거기에 저희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문 솔루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체계 종합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생태계 저변을 탄탄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양승현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분들이 군을 다 대표할 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군을 대표할 수 없고 대기업을 대표할 수 없고 중소기업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의견들이 그 카테고리에 포함된 분들의 의견들을 좀 표현해주고 계시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스코 코리아의 황승희 수석 부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건 이제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기업 관점에서 이것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프라적 핵심 요소 그리고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네,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핫했다면 예전에 2000년도 인터넷 버블일 때 시스코가 핫했다는 점 있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AI의 에코시스템입니다. 뭐 하나의 어떤 회사가 모든 걸 다 주도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상호 협업을 그리고 상호 어떤 기술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정확한 AI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을 때 그게 시너지가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내의 AI 에코시스템을 잘 활성화해서 저희가 AI에 대한 이네이블러 또는 AI에 대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는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주체, 디바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학습에 대한 플랫폼,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모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AI 플랫폼이 돌아가는 데이터가 주고받는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AI 추론 서비스가 사실 엣지단까지 가서 실질적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데이터 센터와 엣지단의 어떤 네트워크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모든 소프트웨어나 AI 모델은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전 중심의 환경에 있어 가지고 그런 AI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동작하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덕화 대표님도 아까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고도화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빠르면 된다. 초저지연의 어떤 성능을 내면 된다. 라는 것에 더해가지고 신뢰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보안적인 어떤 침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침해로 인해서 AI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마땅한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어떤 신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것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 서비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AI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비정상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제에 대한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어떤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포뮬러 1의 맥라렌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300km 이상 달릴 때 각각의 센서들의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집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상 징후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적절한 또는 이제 향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갈속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300km 이상 달리는 상황에서의 데이터의 커넥티비티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실시간 추론을 통해서 바로바로 대응하고 운전자의 코칭을 통해 가지고 스피드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보면 이제 보안에 대한 기본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단말에 대한 신뢰성.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휴먼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장에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에 대한 피하 구분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단말에 대한 신뢰성과 인정에 대한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원하는 데이터 센터와 또는 원하는 플랫폼까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체계, 전송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한 어떤 학습 개발 모델에 있어 가지고 사실 코딩의 어떤 잘못된 프로세스가 에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원하는 결과는 나오는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을 통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다시 겟백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모델링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위의 요소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점검이 또 필요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추론 서비스로 갔을 때는 사실 이 서비스의 형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긴 하지만 이 사용자가 악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서비스 형태로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용자에 대한 행동이나 행태에 따른 어떤 분석, 이걸 통해서 보완적인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엔드-투-엔드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와 관제 플랫폼이 AI 기반으로 또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포커스하는 거는 뭐냐면, 이 보안에 대한 리스크는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긴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지하고 그것이 파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의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모니터링 체계와 1차적인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AI 에이전트 기반의 보안 체계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진화해야 전반적인 안전적인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성희 부사장님, 네,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국내에서 우리가 이란전, 그다음 이전에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었고, 이란전을 통해서 또 각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답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아까 부성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얼마 전에 미국 컨퍼런스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국방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AI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답변은 딱 그거였습니다. 저는 공두리로서, 엔지니어로서는 아까 헌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 눈으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버지로서, 한 명의 남편으로서, 한 명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AI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무섭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AI의 군사적 사용,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각 기업에서는 자꾸 뭔가를 계속 추구해 가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것인가는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 지금 그 AI 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님께서 과연 아까 휴먼 인더루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휴먼 온더루프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웃 오브 루프로 가버리면 결국은 얘는 스스로 이제 결심을 하는 미리섹 단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법,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주제가 국방혁신과 생명윤리인데 두 개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인터넷 윤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AI 윤리까지 윤리를 거의 한 30년 정도 해왔고, 전공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을 해왔는데, 제가 여기 나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윤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지 말라고 아마 본전도 못 찾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윤리하시는 분들이 전쟁이나 뭐 이런 국방 쪽에 들어가면 거의 윤리의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논의했던 모든 원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이제 소위 적대국, 상대편 국가의 존폐 위기 안에서 평상시에 논의했던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방이나 전쟁에서 다루는 윤리 이야기할 때는 다들 주저하세요. 왜냐하면 평상시 신념하고 너무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그 가장 큰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모든 기술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AI라는 것이 나와서 상황이 어떻게 됐든 문맥이 어떻게 됐든 그 AI 기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빨리 죽고 대량으로 죽는다는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윤리하신 분들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접목되는 게 지금 이제 AI가 뭐 국방부 이런 안에서 디시전 메이킹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빨리 판단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게 이제 살상 무기에 접목하는 게 제일 큰 건데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살상 무기에 AI를 접목시켜서 얘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걸 보통 치명적 자율 무기라고 하고 보통 킬러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반두 운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유엔 총회에다가 몇 번 이제 이거를 안건을 올렸고 2019년에도 유엔 총회 안건을 올라가서 이 킬러 로봇 AI로 인한 특히 대량 살상 무기하고 접목하는 거라든지 이런 자율 살상 무기 접목하는 거는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보통 이제 프리엠티브 밴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를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핵무기처럼 나중에 그렇게 제한을 가하는 건 이미 늦었다라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고 지금 이번에 이란이나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제 미국에서 데려갔을 때도 사용됐었던 흔히 말해서 이제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16년입니다. 사실 2017년. 근데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걸 이제 구글이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딱 3년치를 따니까 구글 엔지니어 3,500명이 서명을 했어요. 처리하지 않으면 사표 내겠다. 라고 해서 구글의 기업 윤리 어긋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년만 하고 연장하지 않는 걸로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 팔란티어가 들어와서 팔로우업해서 지금 이렇게 빛을 보는 1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참 낭만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어디 감히 AI를 군사에 쓰는 거야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카이스트에서 아마 하나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AI 그 관련된 국방 AI 융합 연구원을 딱 열었다는 뉴스를 듣고 전 세계 29개 나라의 60개 학자들이 한국하고 학술대회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모든 학술대회에서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총장님이 사과하고 막 이렇게 행사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뒤에 다 만들었죠. 예, 다 만들었고, 다 퍼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제 컨텍스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특히 국방 쪽은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가는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윤리하신 분들이 말하는 게 자꾸 이제 줄을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이제 참모하고 지휘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AI한테 참모 역할을 계속 이제 더 많이 줄 겁니다. 그 약간 인도루프에서 뭐 그 온도루프 하다가 오버도루프 바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할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지휘관의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 옆에 지휘관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인데 이걸 AI한테 맡기면 5초 만에 끝나는 걸 그 5분 기다리다가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 인간에 대한 주도권은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뢰성 정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쟁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지휘관인 인간이 판단해도 오판할 수가 있잖아요.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쪽에 우선적으로 주력을 사실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민간에 있는 걸 가지고 올 때는 민간에서 비전 뭐 인식하는 거 뭐 정확도가 90% 80%라고 그래도 군에 들어오면 50%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위장을 하고 숨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뢰성 높이는 부분들을 같이 주력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는 문제는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래서 자꾸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써도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에 사람이 아닌 존재한테 넘겨주는 것까지는 양보하면 안 된다. 그 대목까지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제 간의 상호 신뢰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리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는 지켜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얼마 전까지 유엔 그 로스 자율 살상 무기 관련 회의에 3년 정도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요. 만들면서 만들지 말아야 돼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참 제일 어려운 상황이 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할 거고 누군가는 한 것을 가지고 날 치기 시작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약간 딜레마적인 국방 혁신과 아까 말씀하신 AI 인간의 AI 윤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풀려고 할까? 어떻게 진짜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를 획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 인공지능기획국장님이신 전준봉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국방 AI는 좀 필요 불가결하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병력이 계속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이 북한이 러우 전쟁이나 이런 데서 드론과 AI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에서 AI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거에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쟁은 이건 과거부터 그렇긴 했지만 의사결정의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 정도로 따라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안전성과 윤리를 확보할 거냐. 저희도 이제 국방부에 있으면서 윤리가 얘기 나오는데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AI가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며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네, 설명이 가능한 거는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AI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뭐 LLM이나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레그 방식으로 해서 실 데이터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충분히 필요해야 되고 저희가 AI 모델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확률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판단의 근거는 몇 퍼센트의 확률을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뢰 가능하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아마 군 쪽에 저희가 데이터를 적용하면 이제 합성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오류율이 좀 높은데 그런 저희 자율주행도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을 높일 때 그런 자율주행의 오류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신뢰 가능한 오류나 에러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민간에서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는 같이 할 거다. 그다음에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치명적 자율살상 무기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닌 휴먼 인도로 사람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된다. 근데 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볼 거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인하고 하마스 쪽 인원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상황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되게 명확한 상황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제 초등학교 폭격 문제 같은 경우는 그 AI 문제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아마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과거에 있던 그 초등학교를 이제 군사 시설을 분류한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럼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럼 그런 판단을 안 했을 거냐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반드시 사람이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 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법에 명시를 했고 그런 부분 확보하면서 저희가 할 거라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엔트로픽 저희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국방에서 이제 좀 제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완전 그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의 활용이랑 그 다음에 민간인 사찰 뭐 이런 거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주국가의 군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고하게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을 거다. 저희가 방어적 국가 방위의 목적에 의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희 수준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업체들도 많이 노력하고 현장에서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좀 종합되지 않고 산발적인 부분이 있고 아주 발전이 좀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AI 관련해서 일단 데이터나 이런 보안이라는 큰 장벽이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군 내에서도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업체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획득과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AI는 6개월, 지금은 빨라서 3개월이면 변하는 상황인데 이런 법적인 저희가 획득 제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별도의 법이나 이런 부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국방 인공지능법 관련해서 그런 법적인 제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적 장벽을 저희가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군에서 그러면은 GPU가 얼마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적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 측면에서 GPU나 말씀하신 통신 부분이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나 아니면 지금 전문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올해는 이제 AX 거점이라는 형태로 최소한의 인프라를 가축하고 저희가 국방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런 전면적인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얘기하신 그 획득 체계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무기 체계는 이게 전력화를 하고 나면 전력 운영 단계로 나가는데 AI는 전력화를 한 이후에 계속 실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드백을 계속 주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오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계약법이나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구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독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굉장히 국방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플로어 다 계신 분들 와주셨는데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두 분만 네, 손 드신 분 두 분만.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육군에서 온 안성현 중령입니다. 네. 한국이 24년도에 EAM을 주관을 했고 국제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혹시 패널분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 예. 네, 하나. 수출을 말씀하셔가지고 찍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지금 우리 국방에 있어서 AI는 아직 핵심 기술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단 체계 개발 단계까지 가고 체계 양산이 일어나야 거기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무기를 쓰일 때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10대 그 AI가 리라이블 AI나 이제 군사적으로 책임 있게 쓰기 위한 지침을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편중성을 일단 극복을 해야 되고 사용자가 편향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뭐 약간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발 단계에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이나 그게 연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내부 구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오동작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AI는 ROC 단계에서부터 AI 기능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벙벙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검증에 대한 방법, 신뢰성에 대한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은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 핵심 기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고무할 만한 사실들은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안전성이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 가능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는 이제 패키지 과제에서 반드시 설명 가능한 AI 기능이라는 걸 이제 식별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데이터부터 이제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지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가도 있고 AI 모델에 대해서 TTA나 이런 공인기관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관리 과정들이 이제 통제 가능하냐, 그다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사실상
방산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안에 코드를 전부 다 리뷰하게 돼 있고 또 무기 지침에 따라서 또 신뢰성 평가부터 정적 시험, 동적 시험 상당히 까다로운 단계들을 거쳐가고 있고 아직은 이제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 블랙박스는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별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기존의 재래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AI에 대한 본격적인 체계 개발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로직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AI 안전연구소도 있지만 군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게 시험평가처가 각자의 AI 능력을 발전시켜가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좀 제도화시켜서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 만들고자 하는 표준이나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군 쪽으로 어떻게 병합시킬지에 대해서 논의가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하상무님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무기. 근데 AI는 앞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헌진에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진화합니다. 계속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찾으면 trust라고 합니다. trust의 영문 그 의미 영한 사전을 찾아보시면 70개의 미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trusted autonomous system이라는 예전에 그 책을 보면서 논문을 보고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뢰는 타임 베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건 써봐야 됩니다. 특히 AI는 그렇습니다. 방금 하상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써보면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지만 신뢰가 쌓이지 그냥 완성된 시스템이 나왔을 때 내가 얘를 100% 신뢰할 수 있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표적 처리 컨설팅 코칭 대표 전석입니다. 작년 5월 달에 펀진에게 KWM 관련해서 발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펀진 발표 내용을 봤는데 특히 식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음을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발표 자료에서 하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잘 때리는 것도 필요하겠더라. 무슨 얘기냐면 AI에게 전쟁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AI는 사람이 하면 AI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때려야 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들을 AI 개발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좀 가르치시고 이걸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좀 답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방 쪽 AI는 다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레이블링을 붙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알파고처럼 AI끼리 서로 뭐 바둑을 두면서 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고 사람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왜냐하면 생명이나 이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마무리하면서 아까 마무리는 전 부승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국방 AI 기본법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 쪽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국방 혁신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승찬 의원님께서 지금 4시에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책임을 한번 물어볼 사람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저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 AI 전략위원회 국방안보 분과장으로 계시는 심성대 분과장인데요. 많은 질문들을 국방 AI 전략위에서 이걸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AI 전략위원회 국방안보 분과장 맡고 있는 심승배입니다. 저는 이제 부업으로 위원회 활동하고 있고 본업은 한국국방연구원의 AI 정책연구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월 25일 날 지난달 말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것은 이제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2628에 해당됩니다. 거기 안에 국방 분야 추진 과제가 총 7개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 중에 뭐 획득 제도를 정말 개혁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 또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AI 보안, AI를 위한 보안을 위한 AI 이런 코드도 있고요. 방산 4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AI가 힘을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산 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됐던 거 많은 것들이 저는 들으면서 아, 저에게 또 숙제로 오는구나 이런 막 느낌을 받고, 또 숙제를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 국방부로 이런 입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검토하겠고요. 제가 또 부승찬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같이 발의해 주신 1월 말에 국방인공지능법이 빠르게 좀 뭔가 윤리도 고려함 그런 법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법으로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또 드리고요. 국방부와 저희 또 국가 AI 전략위원회 국방안보 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안전하고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속도감은 낼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성찬 의원님 말씀. 잠깐만요. 예. 저 국민의힘 이검순인데요. 유영원 의원께서 지금 방송에 있어서 자리를 조금 이석하셨고요. 제가 지금 이런전으로 본 AI 전쟁, 국방혁신과 생명윤리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싶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 분만 좀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공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동영상을 안 보여드렸는데, 저는 AI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지만 실제 우리 성공한 모델이 없으니까 정말 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성공한 모델을 하나 좀 빨리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확산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 뭐였냐면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공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1발을 쐈는데 뭐 숫자는 정확히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무려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64발이 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발의 사격거리가 맥시멈 2발인데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요격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무려 64발을 쏜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수도권에 10개의 포대, 앞으로 뭐 장사항보유격체계, LSM, 청궁, 패트리어트 다 있을 텐데, 자 10발의 미사일이 날라왔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킬을 하려면 20발을 쏴가지고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아까 말씀드린 연동도 안 돼 있다. 200발을 쏘게 됩니다. 200발을. 이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모델들을 좀, 우리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 펀진에서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성공적 모델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미흡하지만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오늘 시간이 저희가 50분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하시려면 1시간씩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저희인데 딱 주어진 게 한 분당 5분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하게 너무 충분한 내용을 말씀 다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승찬 의원님. 이제 법안 소위 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어찌됐든 국방 AI법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미비하죠. 사실은 이제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국방에서 어떤 국방 AI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실제 국방 환경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 AI법도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둔 거예요. 딱 두 가지 포커스를 뒀는데, 하나는 이제 민간 기술을 어떻게 빠르게 국방 쪽으로 이제 편입을 시킬 것인가. 이걸 기존의 법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특례를 적용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 인간의 개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넣어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모자라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AI와 관련된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국방 AI가 이게 제대로 구현될까 하는 이게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양승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데이터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행정 교육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공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공유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군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군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떤 이제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 국가 수준의 전략적 관점이 있고 뭐 사령부 수준의 뭐 합참이나 이런 쪽 수준에서의 작전적 수준이 있고 그 예야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전술적 수준의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육해 공 해병대가 따로 놀아요. 그 이윤즉슨 단 하나의 원인은 전쟁을 안 해봤어요. 전쟁을.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모든 체계가 이 연습할 때 뭐 우리 한측 단독의 연습도 있지만 모든 체계는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연습. 이제 컴바인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개념하에서 미국 체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통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막상 이거를 딱 뜯어냈을 때 연합 구조를 뜯어냈을 때 한국만 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펀진에서도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공군으로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해군으로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통합의 개념, 조인트의 개념이라는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은 거대한데 실질적으로 약간 비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인프라, 아까 말씀하셨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 이제 고퀄리티를 쓰는데 조선시대 달구지 바퀴를 가지고 와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이제 국방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통합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정찰 자산을 센서 투 슈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뭐 해군에만 해당되느냐 아니거든요. 공군에만 해당되냐 아니거든요. 육군에만 해당되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작전, 전술적 수준에서 그거에 맞게끔 AI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발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생명윤리. 어찌 보면 AI에 지배될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AI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개입한다고 치지만 이게 북한만을 산정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간이 개입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인간은 오케이, 고. 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AI 이런 걸 하면서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해주실 것으로 보고요. 우리 좌장을 맡으셨던 곽기호 박사님이 좀 잘해주시고 우리 국방분과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불러서 밥도 사 먹이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활동비도 주시고 국방 AI 쪽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못 하죠.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흥분하긴 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각 곳곳에서 오셔서 다 울분을 다 토하셨는데요. 자, 이제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울분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